대성에너지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새롭게 글씨를 써 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탁드리고, 또 기왕이면은 후원이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의 사업 내용은 회사의 표현으로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취사용, 난방용, 냉난방 공조용, 영업용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내버스용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충전소 12개소 및 대구광역시 죽곡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LPG하고 LNG 중에서 LNG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 한국가스로 공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으니까 어떤 제약을, 판매 가격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그 가격 추이를 보면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넘기는 어, 금액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매 원재료 가격 추이, 제조업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텐데 도매 요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12점 하고서 그 다음에 소수점 4자리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5.3%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요금, 자신들이 파는 가격은 또 표시를 그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했는데 4.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가격보다도 판매 가격이 제조업이 아니니까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더 높든가 더 낮으니까 0.6%만큼 적자를 볼 거는 뻔한 이치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건지, 역시 이 소비자 요금까지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국내에서 그 가격 통제가 되는 그런 산업이 이제 거의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정부 통제 가격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LNG나 LPG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감한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정부가 관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표현으로 하나는 2012년 7월 1일부터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요금 단위가 부피, 뭐 일본말로 루베라고 그러죠. 세제곱미터에서 열량, 원 단위는 MJ. 그 MJ는 뭐 별도로 저도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위를 이렇게 변경이 됐다 해서 그 가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그 WCAI, 그 제품과 천연가스가 있는데, 이 천연가스가 이제 상품이란 뜻이겠죠. 그게 이제 27, 그러니까 2,700만 원 증가한 거로 돼 있고, 저장품이 6억이나 증가한 거로 돼 있는데, 가스 판매업 치고는 저장품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이제 독특한 점이고요. 뭔가 유지보수할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을 제가 이 밑에다가 넣는데, 이거는 재고 자산이 아니고 이제 유형 자산 속에 들어가는 건데, 에, 대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매출원가 내역을 살펴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건설 중인 자산이 매출원가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회사는 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제가 숙지한 내용을 좀 글로써 읽어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배관 시설을 공사하는 비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주산업의 계약자산 성격과 비슷하고 이것을 후에 감가상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스루프 손익 입장에서는 역시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내용에 이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매출액 내역을 보면은 쭉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 매출이 있고 열병합 발전소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열 매출이라는 것은 이제 스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증기,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부담금 수익이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스 공급이라는 게 배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뭐 저희가 살면서 항상 그 옆에서 익히 보고 있는 겁니다만은, 공사 부담금 수익이라는 게 일부 그 입주하는 주민들도 그게 이제 자기네들은 모르지만은 월 그 아파트 그 유지 보수비 내는 거에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관심 없게 생각했었지만 이게 수익을 잡힌다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은 계정명으로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에 표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매출에 연동되고 사업활동이 있는 것들은 다 유동자산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회계 기준은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정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히 쓰는 겁니다만 이게 좀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뭐 또 전문가 뭐 회계 법인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통용이 되니까 넘어왔겠죠. 하지만은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왕 타기업에서도 사용하는 계약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유동자산 쪽에 좀 건설 중인 자산을 제목을 바꿔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대성에너지가 공개한 거는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표현해 놓고 전체 금액 6,470억 요 금액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에 그 상품의 변동액도 표기를 안 했고 상품의 매입액도 표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건설 중인 자산을 매출원가에 본인들이 집어넣었으니 그것도 좀 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데이터의 신뢰도를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위죠. 그래서 우선 제가 이걸 다 역산으로 풀이해 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은 그 명세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고자산 상품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서 다 빼가지고 상품의 매입액까지 도출해낸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종합적으로 5.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의 내용을 보면은 1순위로 저는 항상 인건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직이란 건 어차피 사람이 돌리는 거니까 인건비가 비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비 뺀 다음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0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6% 증가했고 직원 수는 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기업이 그 안정성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7,300만 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한 요즘 이제 2021년부터 뭐 다 1억들이 넘는데 요 정도면은 이제 그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되겠다. 그래서 근로자 계층도 상위층, 중위층, 하급층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수수료라는 게 가장 큰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302억이 집행이 돼서 3.2% 증가했습니다. 가공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면서 현장 운영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죠. 앞선 그 대기업형 그 SK가스나 그 다음에 이제 이완에서는 한 2% 선 정도 됐죠. 근데 여기서는 한 5, 6, 7%. 근데 이제 2019년도 붙으면 매년 요게 이제 그 1%씩 다운이 됐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죠. PQ 총 제조 비용이라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용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 총 구매 비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P가 6,815억 원이 나왔고 Q가 이제 그 제가 재고자산을 그 증감해 가지고 뽑은 총 제조 비용인데 338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영업이익 산출에 그 오차가 크게 나는 거니까 이거를 추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루프톡에는. 그리고 2단계의 그 재고자산 증감액은 제가 그 역으로 맞춰준 숫자이기 때문에 비교 의미가 없고요. 매출원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매출원가로 바로 들어가서 회사가 제시한 금액, 재료비요. 그 천연가스 재료비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니까 뭐 총 그 매입 비용 성격이 되겠죠. 거기에서 그 매출원가는 기초재고를 더해가지고 이 기초재고에는 그 건설 중인 자산까지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고자산 기준 기말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죠. 6,81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6,471억 원으로서 그 앞에 그 총재비용 PQ 비용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338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차이는 찾아냈습니다만 분석을 통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겠는데 합리적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그 분명히 건설 중인 자산하고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을 그 처음 대하기 때문에 또 좀 그 분석을 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그 해석을 해 나갈 거냐 하는 거는 좀 과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다는 거는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금액. 요거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치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그 증감의 어떤 비교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에 유형 자산의 뭐 증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건설 중인 자산을 그 증감액을 비교할 만한 어떤 수준은 안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어쨌든 그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6회전이 떨어졌는데, 예, 이런 회전율은 거의 뭐 재고 없이 장사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공급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탱크에 그 버퍼 잠깐 그 있다가 가는 정도. 1년이 52주니까 3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52주면은 1주에 그 52회전이면 1회전 하는 건데 169회전이니까 3배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3으로 나누면 재고는 한 2일치 정도만 가져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쿠션 탱크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OE 생산성 하락했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하락하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가정은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또는 판매 가격이 내려갔든지 하는데, 아까 손익계산서에 이미 그 입증 자료들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반적으로는 투명하다고 보지만, 아까 그 검증 단계에서 2단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임팩트는 12.6%, 미래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총자산 회전율 1.03은 유통업에서는 보통 1이 넘더라고요. 그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다. 제조업은 이를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보통이고요. 그리고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4.3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판매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이게 떨어졌으면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내려가면서 수금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니까 완전 갑이태인데 이 갑한테도 개기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못 주겠다, 아직 돈 없다, 우리 수금도 안 되고 요즘 뭐 물가도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실 도시가스라는 것은 이 생활비에서 자동이체식으로 많이 소비자들은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그 주택 소비자들이야 뭐 요금을 잘 내겠습니다만, 일반 건설이나 그 이 저 기업체 뭐 이런 쪽에서 쓰는 거, 또 농업용이라든지 어떤 B2B 거래 쪽에서 수금이 좀 늦은 거겠죠. 구체적인 뭐 내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 투자는 1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그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죠. 그 회사의 그 사업 계속성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캐펙스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적정하게 그 유형자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기업 투자 비율이 1.3% 유지되고 있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은 412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0%, 그래도 전년보다 2.7%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가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율은,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59억 원을 갚아가지고 23.4%에서 22.4%로 떨어졌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로 이익배당에 해당하겠습니다. ROE 2.2% 선으로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만 금액 자체가 작긴 작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널 최종적으로 17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부채도 갚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번 돈 중에서도 또 투자도 했고, 이렇게 되니까 돈을 이만큼 벌었다. 171억 원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6%로서 좀 낮은 편이죠. 이게 이제 그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연동해서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6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6으로 하면은 한 10몇 프로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5% 정도. 근데 그 현금률이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률은 38.5%로 조금 증가했고, 납입자본 성장률은 1.37배로 이것도 조금 성장했습니다. 그 캐펙스 자본적 투자를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는 없고요. 큰 곳이 유형자산인데 112억 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유형자산 내에 들어가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 부담금 수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비유동자산에서 분리하여 유동자산 가칭 계약자산으로 별도 관리해야 마땅할 것 같다. 이미 한 얘기를 좀 글로써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유형자산 안에 건설 중인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설 중인 거는 이제 이 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경비로, 감가상각비로 이제 떨 때 이제 그 비용으로 간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건데, 직접 현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본적 그 성격이 있는 겁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통신회사가 계약자산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본재적인 어떤 시설이 아니고 그 고객과의 계약한 내용을 계약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수주산업의 그 건설업의 미천구공사 같은 성격으로 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형자산에 따로 안 보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계정감익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되고 네이키드하게 빨가벗고, 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실수요자들은 얼마씩 이제 분담금을 갚아 나가고 우리가 그 수익을 얻는 거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30년이면 30년, 20년이면 20년 주택 수명만큼 감가상각을 해나간다. 뭐 이런 기준이 있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이미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뭐 계속해서 그 도시가스가 그렇게 계속 확장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주산업의 그 계약자산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2022년도 그 예측 게임을 만든 제 시뮬레이션 시트로 인해서 해보겠습니다. 2021년 실적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은 대부분 예측은 작년에 얼마 증가했으니 올해는도 얼마 증가했을 것 같다. 이 범위를 크게 못 벗어나죠. 그래서 판매관리비가 한 4%대 늘었는데 4% 늘었다고 보고, 그 대신 이익은 한 100%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표 이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 매출원가가 얼마 오를 거냐, 이 수치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 영업하는 사람들이 매출원가까지 감을 잡을 수 있냐. 그러니까 못 잡을 경우에는 대충 어림셈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는 게 일반 기업의 아마 형편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가 회계적 측면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원가 전문인 사람한테 매출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니? 이렇게 좀 문의를 헌대면은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목에 힘을 주고 계산해 내겠죠. 그래서 그 한국가스공사가 5% 올렸는데
내년에도 현재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해가지고 계속 한국가스공사도 판매 가격을 좀 올릴 것 같다. 그래서 5% 오를 것 같다. 그렇게 넣고, 그 대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유통마진 얻어먹는 건데, 그러니까 가공비, 그러니까 현장 운영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좀 해보자. 그러다가 안전사고 나면 곤란하죠. 비용 아끼다가. 그런데 자관 그런 1%라도 아끼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증감액, 그래서 이제 재고는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산 재료비 증가만큼, 그러니까 이건 매입 쪽이겠죠. 이쪽은 매입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한 5% 오른다. 그럼 매출 원가가 7,133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된다. 뭐 요렇게 이제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매출 원가가 얼마니까 판매를 8,545억 정도 해야 되겠다고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단품 납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견적서를 8,547억 원으로 썼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승인이 필요한 그런 성격이라면은 이걸 단품이라고 그냥 비유를 해보죠. 85만 4,700원짜리 견적서를 내는 거다. 작년에는 80만 원짜리 내가지고 사실상은 깎여가지고 77만 원, 3만 원 깎여서 납품을 한 성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액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올해는 2022년은 85만 4천 원의 견적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낸다 이거죠. 다 객관적인 거 있죠. 뭐 원자력 가격 오르고 가공비는 우리가 좀 노력해서 원가 절감할 거고, 판관비는 그런데 또 영업을 하고 또 뭐 광고 선전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4%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근데 지금 뭐 이익 배당도 줘야 되고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등등 이익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래가지고 85만 4천 원에 어떤 납품 계약을 견적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견적서를 냈는데 이 가격을 깎아줄, 아니 그대로 구매해 줄 때는 한국에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 빼놓고는 알아서 인상시켜주고 그럴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을 그럼 83만 원에 하자. 그러면 이제 담당자도 생색이 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5천 원뿐이 안 남는다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위에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원가 세계의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좀 이걸 더 내야 되지 않겠냐. 원래 한 295억 좀 내려고 그랬었는데 63억 분이 안 나온다면, 이게 원가 절감 가공비도 2% 줄이고 그다음에 재고는 좀 늘리고 뭐 이런 입장에서 끙끙거리고 막 만들었지만 어떤 한계가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최대한대로 쥐어짜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한 4억 원뿐이 안 남겠다 하는 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원가세계의 논리로 사업 계획을 해본 거고요. 저는 이 원가세계의 논리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스루프 세계로 이제 가고, 그거를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스루프 세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TIOE 지수만 가지고 격리 회계의 제조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냥 세우는 겁니다. 영업에서 기존 데이터들은 있으니까. 스루프율이 20%였거든요. 그걸 한 2%만 좀 마진율을 좀 올려보자.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169회전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그냥 170회전 하는 거로 하면은, 근데 매출 재료비가 이제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가격을 올릴 거라는 게 벌써 예시가 돼 있으니까, 또 이미 벌써 뭐 이미 지득된 정보지만은 벌써 이제 5월달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작년 말이 한 790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800 몇십 불이다 이렇게 올라갈 거
얘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국제 가격이. 근데 5% 오르는 거로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은 7% 증가한 8,217억 정도를 사업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행 효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계약된 이후에. 그리고 B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터네이티브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사람의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손익분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위에를 비선형 함수가 이제 제곱 회전율 때문에 비선형 함수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스루픈율까지는 선형 함수로 확정을 했고 이 알고리즘 논리를 그래서 이제 오일을 종합적으로 3%뿐이 안 올린다. 그리고 프로핏은 그 대신 100을 내보자. 그럼 얼마 팔아야 되냐? 그러면 7,956억을 팔아야 된다. 이게 거의 마지노선이고 거칠게 뽑아낸 거죠. 이거는 이제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품으로 납품한다고 아까 비유를 했으니까 견적 가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눈에 익숙한 게 그런 거거든요. 원가 세계가 재료비 얼마, 가공비 얼마, 판매관리비 얼마. 그래서 이윤 몇 프로 해가지고 견적서를 내면은 그걸 검토해가지고 내역서 가져오니 뭐니 해가지고 뭐 따지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견적서를 전략을 81만 8천 원에 냈다. 근데 우리는 뭐 원가 것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부풀리는 거 없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좀 믿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해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가공비 1% 줄이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는 4% 올리고 원가 회계 때처럼 똑같이 했는데 81만 8천 원의 견적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80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80만 원에 계약이 되면은 원가 회계하고는 틀리게 109억의 이익이 나오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는 이 점이 강점인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어도 우리가 더 노력하면 뭘 더 노력하면 재고 회전율을 175회전까지 한번 올려보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재고가 지금 회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해서 현금이 쿠션 탱크에 많이 안 머무르게 해서 바로바로 유통이 되도록 그 흐름을 더 원활히 하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아마 84만 4천 원까지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버는 거는 매출이 84만 4천 원짜리가 되면은 이익은 321억. 그러니까 32,100원으로 단품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사업 계획을 써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근거 있는 얘기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어떤 도구다. 이런 알고리즘으로 롤플레이 연습을 하고 기업에서 영업을 한다면은 뭔가 또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분이 넘게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